자, 우리가 금요일 날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와 냉전의 형성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확전 과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그리고 1937년 이 전쟁을 중국 본토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1941년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되면서 전선이 더욱더 확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1939년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더욱더 확대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연합국 측이 불리했으나 42년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고 그 이후에 43년 9월 이탈리아 항복, 43년 11월 몇 차례의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종전, 세계적인 차원에선 종전, 그리고 우리 차원에서는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일단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선생님이 좀 재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130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학습지는 16에서 32까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는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배부를 하고 수업 내용은 오늘 일단 영상 수업을 통해서 전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제출을 지금 2반, 7반은 못했는데요. 2교시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2반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2반은 시우가, 7반은 민지가 번호 순서대로 모아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교시 전까지 시작하기 2교시 전까지 제출을 하시는데요. 혹시 이때까지 제출을 못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꼭 4교시 전까지는 가지고 오십시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제 종전이 되면서 이 종전 이후에 세계의 정세와 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전쟁을 끝내고 이 평화를 일단 이루기 위해서 이 마음을 모았으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좀 상황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계와 동아시아 지역의 전후 처리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유럽에서는 소련의 지원하에 공산주의가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확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것에 이제 반발하면서 이 서유럽에서만큼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유럽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 서유럽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 외교 정책이 바로 여러분 정법을 듣는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의 외교 정책이라고 해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외교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 트루먼 독트린의 외교 정책 하에서 서유럽의 경제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경제 계획을 마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소련 측, 미국 측 이렇게 이제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이념과 체제 대립이 격화되었고 직접 맞서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냉전 체제 형성은 이후에 전후 처리 및 이 동아시아 정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다음 장에서 교과서 164페이지 다음 장에서 이 전후에 이 동아시아 정세,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특히 일본에서 전후 처리는 이 냉전 체제 하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945년 10월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표된 1952년 4월까지 일본을 통치한 것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였습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였는데요.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1946년 이제 신헌법 제정에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일본국 헌법입니다. 일본국 헌법인데 이 일본국 헌법, 이 신헌법을 평화헌법이라는 별명으로도 부르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일본의 신헌법 구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일본의 이 평화헌법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평화헌법의 제9조 내용을 보시면 전쟁을 포기하겠다. 전쟁을 포기하는 내용, 그 다음에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겠다. 불보유라는 글자입니다. 군사력을 불보유하겠다라는 것은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 라는 뜻이겠죠. 교전권을 부인하겠다.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한 이 권리, 이 교전권을 부인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헌법을 이때 당시 만들어진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사실은 중심이 돼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쟁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노쿄 재판이 열렸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극동국제 군사재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전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노쿄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도쿄 재판의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이렇게 찾아보면 참으로 정의롭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전쟁에 정말 큰 책임이 있는 A급 전범들, 전쟁의 총책임자였던 A급 전범들을 포함해서 전쟁의 총책임자였던 일본의 천황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협력한 관료 및 재벌들 또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A급 전범으로 기소된 25명 중에서 7명에게만 사형이 선고되었고 기소되지 않은 A급 전범들은 전원 석방이 되게 되었다. 반면에 일본의 지시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의 과정에서 포로를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일본의 침략 행위에 관여하였던 한국과 타이완의 청년들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3명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상당히 정의롭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1946년 이 도쿄 재판, 국동 군사 재판에서는 전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쟁에 책임이 있는 A급 전범들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그 이제 질문을 좀 던지게 되는데요. 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국이 일본을 써먹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동아시아 당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이 동유럽이 공산화가 진행이 되자 미국의 입장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이 공산화가 되는 것을 좀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이 전쟁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서 소극적으로 이 전범들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게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선생님이 별표로 해놨습니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46년이면 그런데 이 46년이면 사실은 중국에서 국공 내전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국공 내전이 일어나던 시기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 이제 대립인데요. 국민당이 부정부패로 밀리게 되면서 이제 공산당이 상당히 이제 우세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을 반공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상당히 일본을 배려하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미국의 전략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세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쿄 재판 이후에 자, 결정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51년에 미국의 중재로 연합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전후 처리가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54개국이 전부 다 이 강화 조약 체결, 강화 회담에 이제 참여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피해 당사국이었던 바로 중국과 한국이 제외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미국은 이것과 함께 이때 당시는 사실은 1951년이니까 한국전쟁 과정 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과 한국 피해 당사국이 제외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각국에 대해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경감 이렇게 줄여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일본의 전쟁 책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 두 개를 정말로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대일전에 참전한 54개국이 강화조약 체결에 참여하였으나 중국과 한국 등 피해 당사국은 제외되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 각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 경감에 노력을 하면서 일본의 전쟁 책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에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동시에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이 1951년에 이제 체결이 되었는데요. 자, 이 조약은 일본 내 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일본과 미국 사이의 군사 동맹 구축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자, 일본이 원래 평화헌법에서 보자면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자위대를 창설하게 되는 자위대의 예비대인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게 되는 그런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내용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은 일본의 그 전후 배상과 책임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1951년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단락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는데요.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요. 자, 164페이지 탐구력을 키우는 활동,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1번과 2번 문제의 답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을 읽고 미국이 조약 체결을 주도한 목적과 일본이 이를 통해서 겪은 변화를 유추해 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걸 정리해 보자면 일단 미국이 조약 체결을 주도한 목적은 무엇인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조약 체결을 주도한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일단 태평양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일본을 동아시아의 방공기지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 일본이 이를 통해서 겪은 변화를 유추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배상 책임이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주권을 회복하면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었다. 세 번째,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하면서 방위비가 감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고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답 그리고 자, 요렇게 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서술해 보자. 라고 얘기를 이런 질문을 이제 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이 억제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제대로 된 전쟁 책임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전쟁의 책임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과 외교를 맺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항상 걸림돌이 되면서 이 동아시아에 항상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자, 이 자료 1과 자료 2를 읽으면서 1번과 2번에 대한 답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국과 한국에서 상황, 이 냉전의 심화 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자, 그 과정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좀 지워보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동아시아 지역의 냉전의 심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국과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 다음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전쟁,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공동의 적인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단 제2차 중일전쟁 이후에 국공합작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 이미 오랫동안 골마 터진 상처이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종전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두 세력,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1946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46년 7월부터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자, 내전 초기에는 국민당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전쟁, 무기와 물자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관리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민심이 국민당을 떠나게 되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부정부패 때문에 민심이 국민당을 떠나게 되면서 그동안 대장정을 하면서 농민들 속으로 파고들었던 토지개혁을 하면서 농민들의 민심을 얻었던 이 공산당이 이후에 훨씬 더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947년 이후에는 이 공산당이 본토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본토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1949년 10월에는 이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 이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북한도 공산주의화 되었고, 그리고 중국까지 공산주의화 되면서 미국의 이후에 동아시아의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은 외교 및 경제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냉전 체제 형성 속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얼어붙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서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까요? 한반도에서 상황은 자, 일단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는데 이후에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무장관 회담, 모스크바 삼상회담이 열렸고, 여기에서 신탁통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자, 신탁통치와 임시정부 수립을 놓고 남과 북 사이의 대립이 심해졌고, 결국 통일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게 되면서 48년 5월 10일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하도록 결정을 했고, 8월 15일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됐고, 9월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남과 북의 분단이 기정사실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포인트. 1950년 이게 남과 북이 북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950년 미국의 국방장관이 애치슨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강조를 합니다. 자, 미국의 애치슨 선언 기억을 하십시오. 1950년 1월에 미국 국방부 장관 애치슨이 자, 애치슨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미국이 알류산 열도, 일본, 필리핀을 연결한 미국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알류산 열도와 일본, 필리핀을 연결한 요 선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선에 의하자면 한국, 타이완이 이제 배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발표가 나자 북쪽에서는 미국이 이후에 이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부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이 이제 1950년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처음에는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낙동강 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전세가 역전이 돼서 사실은 백두산 일대 북한 적이 끝까지 올라가게 되었으나 이후에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장기화되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북 모두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요. 이후에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전쟁을 아예 끝내는 것이 아닌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사이에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되면서 수많은 갈등, 대립이 여전히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6.25 전쟁은 동아시아 정세에 정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타이완의 장제스 정부는 이후에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로서 미국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쟁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권과 아시아에서 정치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 참전 후 구실로에서 이 중국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동아시아 이제 이후에 이제 각국이 이제 정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은 이 6.25 전쟁이 일본에게 미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5가지로 선생님이 좀 밑줄을 그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요. 정말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일본은 유엔군에 각종 보급품과 장비를 보급해서 경제 회복 후 토대를 다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위대, 원래 평화헌법에 의하자면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데 자위대의 전신제는 경찰 예비대의 창설을 6.25 전쟁 이후에 허용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1951년 연합국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주권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6.25 전쟁이 남긴 것들이죠. 그리고 미국과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동맹을 강화하게 되었고,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은 타이완과 국교를 회복하게 되면서 1952년에 타이완과 국교를 회복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1901, 2, 3, 4, 5 6.25 전쟁으로 일본은 1, 2, 3, 4, 5의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일본은 전쟁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미국이 일본에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을 경감해 주었으며, 미일 안전보장 조약으로서 돈독한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서 일본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국제관계에서 이후에도 과연 일본은 우리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웃을 것인지 아니면 울 것인지. 선생님은 남과 북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고 평화관계가 깨어진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할 나라가 일본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는데요. 자, 아무튼 6.25 전쟁으로 일본이 얻은 전쟁 특수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꼭꼭꼭 5가지 모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이 일본과 타이완의 국교 회복을 주선하게 되면서 이 아시아 지역은 이제 방위 전략을 세웠는데요. 역시 한국 역시 이 반공 동맹에 합류하기를 계속해서 미국이 사실은 주선을 하였으나 원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1965년 우리나라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이 한일 기본조약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일본한테 얻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사과와 배상 부분을 모두 다 해결되었다라고 덮어버림으로써 이후 우리가 일본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을 길을 우리 정부 자체가 그 문을 막아버렸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징용 징병으로 인한 개인이 받은 이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책임을 제대로 일본이 지지 않은 것,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그리고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이 2개에 의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적어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결과 그리고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내용은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1965년 이후에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타이완 사이에 반공 동맹이 구축이 되었고 이후에 계속해서
자, 냉전 체제가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1970년대까지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냉전이 완화되는 1970년대까지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학습지를 31까지 배부를 하였습니다. 31까지 내용을 채우시고요. 학습지 32는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배부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